병원 현장에서의 명상의 두 번째 시간이죠. 예. 그 호흡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명상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스트레스와 화병에 관련된 얘기. 그래서 주로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 화병을 관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사실 이런 질문을 던져서 세상이 고통스럽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라고 던지면 아주 극단적인 질문이 나와요. 대답이 나와요. 하나는 많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잘 모르겠다 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한번 여쭤볼게요. 부처님께서 세상의 진리 가운데 하나로 세상이라는 게 참 다 고통스럽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삶이 고통스럽나요? 고통스럽나요? 사실은 삶이 고통스럽냐, 지금 나의 삶이 고통스럽냐, 만약 윤회가 있다면 다시 태어나기 싫을 정도로 이 세상은 고통스럽냐? 이런 복잡한 문제를 정말 내가 화가 많냐, 스트레스가 많냐, 고통스럽냐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것이 정답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화가 많냐, 스트레스가 많냐, 고통스럽냐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짝에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가? 그 다음에 나한테 스트레스 원인은 무엇인가? 시댁인가? 남편인가? 직장인가? 동료인가? 심지어 자녀인가? 이렇게 한번 내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반대로 혹시 내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아닌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인가? 나의 성격이나 체질이나 화가 많은 사람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쉽게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생결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가? 나의 스트레스는 몇 점의 스트레스인가를 한번 볼 필요도 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일이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막 힘들 때 그래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 있거나 쉴 수 있는 사람이면 스트레스가 양이 많다 하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가 있죠. 거꾸로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죠. 저희가 이제 제가 그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 클리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때요? 잘 될까요? 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힘들다, 화가 많다 그래서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있느냐, 또 그 병 때문에 진단 치료를 받느냐,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많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해결 방법을 갖고 있느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수다 떠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저쪽 분은 아니면 절에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사실은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라고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10가지 질문들을 쭉 던져보아서 조금 더 스트레스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확한 스트레스를 내가 알아야 나는 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스러워지고 내 몸의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스트레스 사건이 있죠. 스트레스라는 건 원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저것이 나한테 스트레스인가 아닌가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스트레스에 대한 판단과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내 몸에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요. 분노가 있고 불안이 있고 우울이 있죠. 그리고 심리적 반응이 지나고 나면 내 몸에도 반응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 소화가 안 되는 사람, 머리가 아픈 사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게. 그리고 그것이 계속 되다 보면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명상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알아차림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 알아차림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내가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 발짝 물러나서 그것이 무엇이냐를 알아가는 과정이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그 장면에 탁 직면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림하는 거가 됐죠. 처음에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되게 되면 아, 내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작업이죠. 그 알아차릴 때는 일단은 평가를 하게 되거나 옛날 것과 비교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그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점 정도의 스트레스인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라는 게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입니다. 이것 역시 알아차림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인 반응도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알아차림할 필요가 있죠.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림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객관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지금 내가 막 화가 나고 있는데 내 가장 친한 친구거나 나를 잘 아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그 친구는 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게 알아차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어. 근데 친구 입장에서 보면 네가 그런 화를 내봤자 해결할 것도 아닌데 거기에 네가 화를 낼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이제 한마디 던지겠죠. 야, 너 지금 그거 화난다고 뭔 소용이 있어? 그렇다고 뭐 지금 시어머니 안 볼 거냐? 그러면 내 지금 분노라는 게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질없는 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알아차림이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반응을 합니다.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머리가 아프고 긴장돼 있고 이것 역시도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림하는 것도 나의 알아차림의 하나의 태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이 걸린 것도 내 몸이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병이 걸렸구나 라는 것도 역시 나의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 문제를 알아차림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딱 발생을 하게 되면 몸의 변화가 이렇게 편안하게 가다가 출렁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지금 이것을 화를 낼까 말까를 알아차림하는 순간은 불과 3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내가 이 문제를 알아차림할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러 딱 왔을 때 저를 딱 보고 저 강의 들을만 하겠다. 3초면 판단이 돼요. 그런 것처럼 판단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열받는 일이야 라고 했을 때 몸에서 호르몬이 막 분비되고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내 몸이 가장 정점을 찌르는 그 순간은 사실은 불과 15초입니다. 그러니까 15초가 지나고 나면 내 몸의 반응은 벌써 극에 달해 있어요. 혈압도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라 있고 핏줄도 다 서 있을 만큼 서 있고 긴장도 긴장돼 있을 만큼 긴장돼 있습니다. 15초라는 긴장과 불안과 그런 상태가 다시 누그러들려면 역설적으로는 한 15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15분을 내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그 분노와 스트레스를 풀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것이 계속 증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 이후에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싸울까 말까 뭐 어떻게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되게 되면 그 축적된 것이 불안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불안이 그냥 불안으로 끝이냐라고 하면 그 불안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어야 돼. 그래서 그 분노와 불안으로부터 조금 멀리 있다라고 했을 때 역설적으로 내 몸이 편한 것 같지만 내 몸은 또 병들게 돼요. 그때 오는 게 우울이고 신체적인 증상입니다.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직장에서 무슨 뭐 프로젝트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밤을 새죠. 그때는 되려 병이 안 걸립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정작 싸우고 분노하고 이럴 때보다 사실은 몸이 아프고 우울하고 이런 거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 쉴 거다라고 생각할 때 병이 옳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의 변화를 좀 더 길게 보면 3초, 15초, 15분. 하지만 그때 해결이 못하면 결국은 긴장해서 생기는 병과 우울해서 생기는 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분노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내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여기 직장 다니는 분 계신가요? 특히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좀 우습게도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디서 푸냐? 집에 가서 풉니다.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 어디 푸냐? 직장에서 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거기다 푸는 게 아니라 딴 데 가서 풉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남편한테 풀고, 남편은 자녀한테 풀고, 애들은 학교 가서 풀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와 분노가 계속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인간은 대체 몇 정도의 에너지를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느냐 라고 보면 그 사람은 별거 아닌 스트레스를 나한테 던져요. 한 바지 툭 던진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가 증폭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 관련된 질환은 그렇게 계속 받았던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때 병들은 주로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스트레스로 벗어나서 그냥 쉬겠다라고 했을 때 생기는 게 도리어 암 같은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화병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스트레스로 좀 벗어났다고 생각해도 병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예 작정하고 이런 분노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와서는 이런 병들이 많죠. 분노 폭발, 분노 발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분노가 쌓이게 되면 내 가슴 위로 열이 확 이렇게 치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던 따뜻한 기운이 위로 치받아가지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얼굴과 가슴에 꽉 화가 차게 되겠죠. 화병이 그거의 대표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다가 분노에 있다가 쌓였다가 폭발하는 병, 이게 이제 화병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명상을, 여러 가지 명상을 배워왔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 집중하는 게 집중 명상, 사마타 명상이죠. 그거는 호흡이나 어떤 소리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거기에 머무르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거기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녹이는 연습을 하는 게 위파사나의 명상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만 갖고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고통, 그리고 그 화와 분노, 이런 게 있어서 우리 몸이 집중하거나 깨닫거나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개발해야 될 명상 중에 하나가 자비명상입니다. 자비명상은 내 마음속에서 따뜻함을 개발하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따뜻함을 깨닫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따뜻함, 우리가
어떤 불쌍함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비의 마음을 깨닫고 이 자비의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그 명상법을 자비명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애의 마음, 즉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누가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연민을 가질 수 있는, 누가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사랑하다가 그 애가 아프면 거기에 그 고통을 내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연민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갖고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경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렇게 자애와 연민과 공감과 수용의 마음을 익혀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명상법이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우리가 자비명상을 하면서 말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유명상의 그 문구는 마음을 편하게 합시다, 내가 건강합니다 라는 것과 달리 마음챙김 명상에 갖고 있는 치유의 힘을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과는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왔는데 의사하고 면담을 해요. 근데 의사가 검사를 해봤더니 전이가 됐네요. 아유, 조금 더 힘들 겁니다. 이제 그렇게 여명이 많이 남지 않았네요. 하여튼 계속 치료 받읍시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정확한 팩터를 전달한 거는 맞겠지만 우리 몸에서의 그 받아들임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그때 앞서 말한 자비와 자애와 공감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비명상법은 환자가 배워야 될 수련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의료인들이 배워야 될 그런 명상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방법, 그런 어떤 의사가 전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자신의 고통을 계속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저 머리가 아픈데 왜 안 낫죠? 선생님이 준 약을 먹었더니 머리가 하나도 안 났어요. 어저께는 어지러웠어요. 또 지금은 막 가슴도 아파요. 이럴 때 의사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갖고 치료를 했지만 환자가 그렇게 잘 치료가 안 됐을 때 의사의 마음도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또 내가 또 새로운 방법을 찾고 주고 그런 방법의 과정을 반복하겠죠. 그래서 원래 의사로 태어나는 거는 전생에 별로 좋은 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현생의 의사로 태어납니다.
남들의 고통을 계속 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그런 자해명상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가능할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마음챙김 명상과 자비 명상을 갖고 실험을 해봤어요. 남편으로부터 화를 당한 억울하고 분함이 있는 화병 환자한테 위파사나 MBSR 명상과 자비 명상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호흡하고 잘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으니까 한번 남편을 탁 떠올리고 당신도 편안하고 그 불편함이 고통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남편에 대한 자애심을 듬뿍 갖는 자애 명상을 해봤어요. 근데 위파사나 명상을 쭉 배웠던 사람들은 100점 만점이면 한 80점 정도로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자애 명상을 했던 사람은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100점 만점인 사람이 있고 좋아지다가 30점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분노에 쌓여있는 당신도 나한테 맨날 화내는 당신도 또 얼마나 고통스럽냐. 내가 참 당신이 나도 지금 이렇게 화병 걸려서 힘들지만 당신이라고 화병이 없겠냐 라고 하는 분들은 100점까지 가는. 반면에 선생님 저는 그 남편을 떠올리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실컷 좋아졌다가 다시 30점으로 나빠져.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자애 명상이고 자비 명상입니다. 그래서 자애 명상을 통해서 정말로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고 남편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하면 좋지만 반대로 용서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용서가 안 되면 더 힘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자비 명상은 순서가 있고 내가 거기까지 됐을 때까지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한테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떠올리죠.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나를 온전하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 종교의 대상이 되는 분,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리고 나를 정말 아끼는 나의 부모님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이 잘 안 떠오르면 그나마 집에 가면 반겨주는 우리 강아지. 그리고 내가 집에 가면 빵꾸 웃어주는 내 손자. 그러면 그 대상을 탁 떠올리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대상을 떠올리는 연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따뜻해짐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그것이 안 떠올리면 그것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아예 떠올려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친한 친구나 은인을 떠올리면 내 학교 은사, 또 정말 내가 힘들 때마다 나한테 전화해줘서 그래 힘들지, 그래도 잘 될 거야 라고 해줄 수 있는 친구, 그렇게까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자꾸 떠올리는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중립적인 사람. 그래도 오늘 나한테 택배 배달했던 택배 아저씨.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한테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고통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따뜻한 메시지를 줬을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충분히 따뜻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을 비로소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마음을 떠올리면 힘들어져요. 자기가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잘못된 용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야 어려운 사람과 다른 보편적인 모든 사람한테 내 자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자해가 힘든 사람은 그냥 걷기만 하십시오. 근데 걷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걷기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행위예요. 얼마나 재밌는 장면이냐면, 내가 다리를 하나를 드는 순간 나한테 불안이라는 게 생겨요. 벌써 흔들흔들 하죠. 그러고 다리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안정과 편안함을 얻어요. 즉 불안, 안정, 불안, 안정이 끝없이 반복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정, 반, 합이라는 철학적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걷기를 통해서 그런 안정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운동이고 철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에서도 얘기했듯이 자신의 리듬을 찾아가는 게 걷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걷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자, 걷기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자, 첫 번째 요소는 속도입니다. 속도는 자신의 호흡에 자신의 리듬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정말 천천히 걸어보세요. 우리가 걷기 명상입니다. 걷기 명상은 처음에 어떤 장소에서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다리가 지면에 닿아서 내가 이곳이 나의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걷기의 곳이구나라고 내가 충분하게 지면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한 자리에 서 있다 치더라도 나는 걷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봅니다. 가만히 서 있어 굉장히 편한 것 같지만 사람은 동물인지라 걷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때 첫 발을 디뎌보는데 첫 발을 띄는 순간 나의 안정은 불안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1호흡에 한 보를 걸을 정도의 천천히 걷다 보면 내 몸은 정말로 편함과 불안의 연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속도를 빨리 걸어서 자신의 호흡에 속도를 맞춰보십시오. 그렇게 맞춰보면
대략적으로 한 호흡에 3보에서 4보 정도를 걷게 돼요. 그러고 그 리듬을 계속 맞추게 되면 명상은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명상이 추구하는 첫 번째 가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의 리듬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몇 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명상의 고수니까 한 30분 할 수 있어. 나는 뭐 1시간 할 수 있어. 호흡에만 나는 내가 집중해서 1시간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5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걷기는 어때요? 30분, 1시간, 6시간, 일주일 내가 자신의 리듬에 맞춰서 계속 자신을 가장 자신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첫 번째 걷기 명상의 효능입니다. 자, 어떻게 걸을까요? 저는 걸을 때 뭐 자세를 바라라, 똑바로 걸어라,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지하철을 딱 나오자마자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철학자의 마음과 관찰자의 마음으로 걸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한번 탁 떠올리고 마치 화두선 하듯이 걸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떠올리다 보면 언젠가 풀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수학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수학 문제를 떠올려서 걸어도 괜찮아요. 왜냐? 인간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손으로 느끼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걸으면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자세와 관찰자의 자세로 걷자. 어디를 걷냐라는 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어디를 걸으면 참 좋다라는 거는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집 근처겠죠? 저는 저희 집에서부터 저희 직장까지 걸어가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아파트 단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걸으면서 때때마다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좋고, 때로는 작정하고 순례길이나 뭐 제주올레 이런 데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얼만큼 걷냐? 내가 몸과 마음이 편하고 안정될 때 걷는다 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자기한테 필요한 시간이 되는 거죠. 아까 어떤 얘기했죠? 15분 스트레스 장소로부터 벗어나서 걷는다 라고 하면 되죠. 근데 만약 거기에 운동까지 한다 라고 하면 1시간 이상은 걸어야겠죠. 누구랑 걸을 거냐? 사실은 걷기를 시작하는 순간 내 몸과 마음은 하나가 돼요. 그리고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혼자 걷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걷기 명상이라고 한다면 혼자 걷고 나와의 대화, 자연과의 대화, 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걷기가 되는 거죠. 어느 때 걸을 거냐? 사람은 어느 때 가장 고통스럽냐? 라고 한다면 이런 리듬이 중간에 딱 끊길 때가 가장 힘들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 길게 봐서는 직장 하다가 퇴직할 때. 자기의 삶의 리듬이 바뀔 때. 거꾸로 일상에서는 푹 자다가 깨어났을 때.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집에 갈 때. 그렇게 빈 시간, 진공의 시간이 명상하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직장과 집이 적당한 거리가 있어서 그 진공의 시간 동안 걷거나 명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무엇이 필요한가? 사실은 내가 필요한 옷과 신발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곳에서 집중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기억 같은 거를 담아오면 좋아요. 그래서 꼭 여행을 가면 아주 사소한 징표 하나를 갖고 오는 것들이 그 기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작정하고 걷기 명상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여행을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걷기 여행은 어디냐? 지금 내가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서 나하고 가장 먼 지금 내 현실과 가장 떨어진 곳에서 오로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걷기에 명상에 푹 빠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의 만명의 근원이다. 다 동의하죠? 네. 어떻게 풀 거냐? 역시 마음의 짐은 용서를 통해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용서를 푸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시간 날 때 걷고 사색하고 철학하고 그리고 자연히 운동도 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죠. 이 작업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할 수 있는 겁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로 걷기를 실천하십시오. 그렇다면 병의 근원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